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이란 단어만 26번 사용했습니다.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가진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죠. 그래서요, 정치가 복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고 평등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정청래 대표의 연설 중에 있었던 일 보셨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내란 정당, 정당 해산 이런 얘기 줄곧 해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 하루 만에 저 발언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그 이유, 정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얘기를 한 이유를 뭐라고? 기본적으로 야당과는 협치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고요.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을 위하면 적과도 악마와도 손을 잡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맥락의 한 단면이 분명히 정치 영역에 있는 거고 또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도 있는 거고 다만 지금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 연설과 관련해서 본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란 건 내란 세력의 정확한 단절입니다. 그럼 지금 현실의 국민의힘이 그 정치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물음표가 있죠. 지금도 신임 당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국회로서의 위상 그리고 이 계엄이란 거, 내란이란 걸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국민 앞에 정확하게 사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가 이제 국민의힘을 향하게 되면 정치 공세다,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슬로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도. 과거에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지도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쇄신과 어떤 변화를 좀 촉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히 전제 조건으로서 사과가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식, 그런 어떤 생각은 어제부로 그거는 아닌 게 확인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정파성을 띠고 대립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공약 그리고 공통되는 공약들 그리고 정파성을 띠지 않은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집합이 큽니다. 이런 부분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천명하되 다만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도 연설 중에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연설을 봤는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자화자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거대 여당이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 때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담겨 있는 표현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불과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두 손을 맞잡게 하는 그런 협치의 장을 마련을 했어요. 예.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방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 쪽에서 뭔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렇다면 너무 지나친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오히려 국격에도 안 맞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 장동혁 대표와 만남을 주선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기조를 완전히 뒤집고 정청래 대표는 마치 본인이 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우위인 것처럼, 압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다시 끌고 나온 것이죠. 예.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주문을 정식으로 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의 현재 최대 주주는 대통령이 아닌 현재 당대표인 나이다. 저는 그래서 이 선전포고가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선전포고를 넘어서 아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떤 자신의 위상과 비중을 좀 과시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야당의 표현입니다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들으면은 불쾌할 수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를 한다 내지는 뭐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과 시민분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설명했던 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정확한 단죄 그리고 그 열망을 담아서 또 당대표가 된 부분도 있어서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 도리가 또 없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이걸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까지 뭐 확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윤 의원님 뭐 여당 대통령이 여당 보고 양보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당 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의 입장에서도 여당의 대표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뭐 정치 대화를 안 할 거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장동혁 대표는 수차례 여당 대표와의 대화를 하겠다, 협치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여당 대표는 계속해서 뭐 내란에 대해서 사과해라.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상겸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표현을 넘어서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대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가 지금 앞에 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야당의 협조, 야당과의 대화, 특히 최근에 뭐 정치 조직, 그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당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 상당히 좀 곤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당분간에 또 여야 관계는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뭐 교집합이 없을까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정부 조직법 개편안 같은 경우도 야당과의 어떤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 문제, 그리고 특검법 연장, 그리고 또 예산, 앞으로 사실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충돌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사실 야당은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만은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또 정청래 대표가 나름 즐기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을 계속 때릴수록 지지층에서는 환호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 정치의 욕심 때문이지 이것이 어떤 진정한 의미의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 상당히 훈훈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잖아요. 있었고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농담도 하기도 하셨고, 이게 이제 더 지속되지 않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물음표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정치 영역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는데 본인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서는 강조하고 싶었던 그 핵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변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이란 건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리기 충분합니다. 이 법률적인 부분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서 사죄하지 못한다는 태도로는 국민 민심에 가닿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환기. 그렇지만 또 이 정청래 대표의 연설 중에는 또 협치나 이런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단초도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왜냐하면 여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예. 국민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또 장동혁 대표의 이 요청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또 단독 회담까지 그렇죠. 이어서 했던 거 예.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여당으로서의 또 책임감도 저는 당연하지만 정청래 대표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기사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였을 전에 나왔던 것이라 뭐 인과관계가 맞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기사가 나와서 오늘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수 실장에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사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민수 실장의 해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기구를 주장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와 아슬아슬한 논쟁이 시작되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그 뭐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정청래 대표하고 우상호 수석이 검찰개혁 TF에 여당이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언쟁이 있었다는 건데, 해명 대통령실 당 해명 나왔고요. 네. 장 변호사께서는 이 기사랑 이 내용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중앙일보에서 부각한 부분은 갈등이 있었던 거 예. 아니냐. TF에 이제 당도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건 정부 입법인데 당이 오는 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 정무수석과 또 정청래 당대표 사이에 약간의 뭐 갈등이 있었다는 건데, 예. 그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가 어쨌든 당의 의견이라는 것도 당연히 수용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의 TF에서 당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져가고 또 당이 추천한 인사들도 TF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 그 과정 중에서 그 말이, 왜냐면 이제 한민수 실장 같은 경우에도 고위 당정에 같이 참여를 했었던 예, 이 예. 인물이 이제 배석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 여기에 배석한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갈등 교류라는 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고요. 당사자가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사실은 없고, 다만 이제 당정의 그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책임이 남아 있는 거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대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명청대전이라고 하잖아요. 명청대전이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이 묘한 갈등 기류가 예. 이렇게 계속 저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실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말이 맞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 입법을 하더라도 결국은 국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법은. 그렇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부가 마련하는 정부 입법의 후속 개혁안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것이 맞고 의견을 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여당의 협조를 받아야 더 스무스하게 일이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우상호 수석이 정부가 하는 거니까 당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했다라는 것은 예. 지난번에 이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 이 중수청의 소속 문제를 갖고 예. 실은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에 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당에서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상호 수석은 당이 너무 과도하게 정부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불만을 저는 가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당에서는 어떠한 인상도 없다, 갈등은 없다라고 해명하겠지만 예. 이미 저는 이것은 노출되어 버린 현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는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들이 나왔죠. 그러면 장 변호사님, 저는 좀 궁금했던 것이 여기에 여당이 참여하고 말고가 중요한 사안이었나요? 이게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왜냐하면 정부 입법이라는 건 행정부가 키를 잡고 정부의 의견을 녹여서 어쨌든 국회에 통과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게 원래 정부 입법으로 발의되는 과정에서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좀 뭐 최소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아예 공식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건 좀 형식상 어색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중앙일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좀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랄까요? 이게 갈등의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의제라고까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 앞서 윤 의원께서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표현은 어떻게? 일단 체감되진 않고요. 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도 어쨌든 정치적 체급을 점점 키워나가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걸로 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과 뭐 각이 세워진다거나 정부와 대립이 있다거나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좀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 같다. 어떤 논의 과정이든 의견이 완전 일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자의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맞춰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논의 과정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갈등조차 없기 위해서.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뭐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지 그냥 내려갈지 없었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라방이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해왔죠. 박정아 의원이 원래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인데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같이 조금 고루한 정치인들이 볼 때 좀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 지금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라는 방식이나 그런 장치들은 제거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도 했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소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언제부턴가 한동훈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정아 의원이 저걸 이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건의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 안 전 대표 라이브 방송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일단 신선했죠.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팬덤 그리고 인기, 인지도 이러한 것들을 10분 활용하는 거를 비판할 수는 없는데 사실 정치에 있어서 이런 라방이든지 뭐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양념이죠. 주재료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재료는 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게 정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본질은 조금 외면한 채 본인의 인기만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최악은 피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비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한계 혹은 한동훈 대표의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여유롭게 라방이나 할 때인가 아니면 본인의 정치력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부단한 노력과 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그런 아쉬움이 좀 뒤늦게 반영이 된 것 같다. 물론 뭐 라방을 아예 안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미 조금 친한계라고 하는 그 대열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런 느낌도 좀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 자체에서도 보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 활동은 맞지 않다라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 당 대표도 했었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냥 일개 책임당원의 한 명일 뿐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동훈의 정치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나가야 되는 것인지 재보궐선거를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당에서 지금 현재 뭐 민생 행보를 할 것인지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감이 내부적으로 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전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여러 형태의 라이브 방송을 개인적인 좀 얘기해 드렸죠.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펜타포트 맘페스타에 와 있거든요. 제가 공연장에서 이걸 하게 되면 또 민폐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푸드코트 같은 데 있어 나와서 하고 가봐 인사해봐. 얘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새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새우를 이 일반 새우하고 매운맛 새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이게 제가 말한 비싼 기타예요. 이게 63년 펜더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거든요. 글쎄요,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것이 어떻게 스킨십? 이 형태를 하나 볼 수 있고 그동안의 정치인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순기능이 분명히 있죠. 팬들이 볼 때는 우리 대표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새우 과자를 좋아하는구나, 락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쉬운 길만 가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왜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왔겠어요? 질 것 같으니까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예. 나오더라도 이 한계가 뚜렷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노선 투쟁을 했었어야 되죠. 뒷짐지고 있으면서 최악은 피해달라라고 말 한마디 거드는 걸로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있지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다, 한가해 보인다, 여유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왜 이 길밖에 가지 못하느냐라는 질타가 도와주드렸던 그리고 같이 지원했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고 이 이후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역량과 미래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저 굉장히 좀 협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전당대회 구면에서 최악은 면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말한 최악이 당대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당장 나왔던 질문은 그럼 분당하냐? 그러면 탈당을 하냐? 당을 쪼개고 나오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럴 세력도 없습니다. 당장 언론에서는 다 비례의원들이 다 주축인 진영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 공간을 넓혀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보수 정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사실상 라방이라는 하나의 수단을 채택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이외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전국을 돌고 뭐 북콘서트를 하고 이런 방식에선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정치 보면 손학규 지사 같은 경우 민심 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박정환 의원이 얘기해 당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뭔가 큰 액션,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윤 의원님,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경력이 길지 않아요. 그동안에 봐왔던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판에서 그럼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는 것이죠.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현실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참모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꿈이 뭐겠습니까? 뭐 대선 주자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고 나면 나중에 어려운 숙제가 남잖아요.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는 지금 쉬운 것이죠. 문제만 풀려고 예.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본인이 정말 도전하기 힘든 자리에 한번 도전한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재보궐선거가 많이 뜰 겁니다. 그럼 그중에 뭐 험지 정도, 준험지 정도라도 골라서 내가 정말 중도층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예. 이런 결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9월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2월부터 이미 이제 공천 시즌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그렇죠. 대표가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아니면 지역구를 하나 골라서 지금부터 거기 가서 완전히 몰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지금 내리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처럼 질까 봐, 안 될까 봐, 망신당할까 봐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사실은 그 밑에 참모들이나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한 전 대표가 대권을 지금 노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지금 뭐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장 변호사님 네.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이런 거예요. 영호남 포함해서 전국을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두루 방문을 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당원을 확보하는 방안. 이 계획은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당원 배가 운동을 진작부터 했었잖아요. 했죠. 왜냐하면 네. 본인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을 거쳐오면서 확인된 이 당원의 지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원의 지형은 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될 때보다 훨씬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더 오른쪽 끝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당대표가 된 게 장동혁 대표라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이런 오른쪽으로 갈 대로 간 그 상황에서 이른바 합리적 보수가 나는 국민의힘 당원이 자랑스럽다. 들어가야겠다. 거기서 내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선택할까요? 이미 있는 당원들도 탈당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그렇다면 그 정도의 저력은 갖고 있을까요? 지방을 돈다고 했을 때 정말 당원들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보고 희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반대의 길로 왔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응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합리적 보수로서의 본인의 깃발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태부족이다,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연말 혹은 내년 지선 국면까지 민생 행보 일단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예.
전당대회 안 나왔을 때 그런 해석이 있었죠. 다음 지선에 국민의힘이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그때를 또 기다리며 어떤 공간이 새롭게 열리는 거,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참 무서운 것이 이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정치인이. 근데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가 어려울 거고 당 지도부가 와야 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수월하게 당대표를 하겠다. 이 계산이 딱 보이는 순간 국민들은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에서 사실은 국민들은 정치인에게 감동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리고 지금 행보, 민생 행보 이런 것들도 되게 좀 한가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거는 어디서 한동훈의 정치를 시작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계속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근본적인 한계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었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반윤, 계엄 저지, 뭐 내란 정당에 대한 비판 이런 과거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가, 어떤 보수 정당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비전이요. 그러면은 당원들이 저는 이번에 장동혁 대표를 뽑은 게 뭐 윤핵이 이런 걸 넘어서서요.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게 조금 시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좀 접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이 있죠. 그 다음에 당원이 있고요. 그 앞에 현역 의원,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 친한계 인사라고 불렸던 분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요직에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도읍 의원님께서는 조국 낙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국 저격수로 이미 국민들께 잘 알려져 있으십니다. 또한 법사위원장 시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정말 잘 싸워 오셨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는 김도읍 사선 의원이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김도읍이 웬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을 올리신 것을 봤습니다. 김도읍이 그런 비판 받을 만하죠. 도대체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김도읍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습니까?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는 강경보수에서 아주 강한 비판이 있었고 김영동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비대위 시절에 비서실장이었어요. 비서실장이면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수석 부의장에 장동혁 대표가 임명을 했어요. 이걸 두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중도 쪽으로 향하는 거 아니다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친한계로서 들어간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궁금하거든요. 네. 친한계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장동혁 대표가 발탁을 했을 때는 친한계와 거리를 두라고 발탁한 게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전한길 씨를 공천 줄 거냐 그리고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줄 거냐. 난 전한길, 당을 위해서 싸운 사람. 한동훈은 너무 당에서 멀리 떠나온 사람. 나는 이 자리를 지켰는데 오히려 당에 반대되는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일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사람이란 이유로 발탁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거리감을 벌린 걸 확인했거나 내지는 더 벌리기 위해서 저는 발탁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투트랙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한번 선출되고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본인의 참모들이 있고 본인을 지원했던 의원들이 있죠. 정치인이 있고. 그런데 그 96이 얼마나 강한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기 동안에는 용납하거나 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투트랙으로 정말 한동훈 대표가 끈끈하게 이제 뭉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략을 쓸 거고 또 약간의 거리감이 있거나 그게 확인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품는 그래야 이게 또 와해가 되거나 조금 뭉친 거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인사를 봤을 때 기분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지금 주체에 가니까 좋다가 아니고 약간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가까울까요? 아마 위기감을 좀 느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냉정한 게임이죠. 어떤 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공천을 챙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충성도도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측근 세력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죠. 본인이 어떤 뭐 시도지사도 아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장동혁 호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내가 이번 전당대회에 나왔어야 했는가 이런 후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말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야당으로서 또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여 투쟁을 할 수 있을 때 야당은 야당 정치인으로서도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김도우 의원 가장 대표적인 정책통입니다. 이런 분들이 역할할 수 있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거 좀 씁쓸한 마음으로 지켜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느냐. 예. 이 숙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점점 압박감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한계로 분류됐던 인물들 이제 당직에 갔을 때 뭐 언젠가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친한계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한 전 대표를 옹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물론 봐야 되겠지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꾸 냉정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예. 결국은 대권 지지율의 함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지도자가 얼마나 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행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서는 친한계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지만 오히려 한동훈 예. 대표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서 여전히 보수에서 촉망받는 정말 기대되는 그런 유망주로서 자리매김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예. 한동훈 대표의 구심력이 아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배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공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비단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단결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강한 야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께 여쭤볼게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한동훈과 친한계는 다를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 정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이고 또 예.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것처럼 늘 바뀌는 것이 정치의 모습인데 친한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한동훈 대표와 앞으로 모든 정치 인생을 걸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예. 그냥 상대평가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잠시 함께 행보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또 장동혁 대표 체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동욱 최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친한계 안에서도 분명히 한동훈 대표와 좀 얼마나 가깝냐 아니면 예. 조금은 좀 이견이 있느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는 좀 스펙트럼이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여기에요. 홍준표 전 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거 못 읽겠네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정치 검찰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검찰청 폐지의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물론 한 전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정치적 뿌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예. 뿌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닿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지 않았으면 이 지금의 이런 뭐 대권 주자로까지 성장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뿌리를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계엄 순간에 등을 돌렸다라고 해서 본인의 과거 행적이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언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고 반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본인이 문제 제기하고 직격했을 때 대통령이 바로 압박을 넣으니까 사실 꼬리를 내렸던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지금 와서 합리적 보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까지 좀 떠밀려 온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치적 선택을 물론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 홍준표 전 시장처럼 이런 일갈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신은 특수부검사 출신이고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검사 라인이라는 그런 뿌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거다. 그것이 두고두고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국민이 특수부 출신의 검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표를 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따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본인의 저서에서는 또 본인의 검사 이력은 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 역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앞으로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한 전 대표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아주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을 하는 당시에는 왜 그런 쓴소리를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정부가 잘 되도록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한 전 대표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어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정말 현실 정치인, 민생 정치인, 국민 정치인으로 가려면요. 그 한계를 스스로 깨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본인의 과거의 검사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시절에 좀 기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에 출석했는데 서희건설의 사위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보 임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특검이 확증 편향 오류를 경계해야 된다. 이건 적어도 준비된 발언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도 수사 오래 해온 사람,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말이 어떤 맥락이었어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예. 확증 편향을 갖고 나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 일가를 압수수색했을 때 그림이 나왔어요. 예.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라는 그림이었어요. 예.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통 경로를 추적을 하니까 대만의 중소 경매장에서 샀고 그때 그 부분을 한국의 어떤 사업가가 살면서 갤러리에 넘겼고 다시 1억 4천만 원에 김상민 검사가 샀다는 그 프로세스가 있었던 겁니다. 확인이 됐던 거고요. 예. 당사자한테 당연히 확인이 들어갑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이 이 그림은 어떻게 샀냐? 라고 했더니 본인이 김건희 씨의 오빠와 친분이 있어서 현금을 받고 대신 사줬다고 합니다. 누가 김건희 씨 오빠가 검사 출신 이 김상민 전 검사에게 그림을 사달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됩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림을 사달라고 했더라도 그림에 일가견이 있는 본인 동생한테 사달라고 했겠죠. 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전후 맥락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김상민 검사를 지금 창원에 공천을 줘야 되니까 김영선 의원은 뭐 장관을 가든 아니면 공공기관장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하는 게 좋겠다. 교통정리를 김건희 씨가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현직 검사로서 부적절하게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배하면서 문자하고 막 출판기념회하고 이랬거든요. 징계에 회부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의 꿈은 무산이 되니까 국정원의 특별보좌역으로 영전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김건희 씨의 입김이 없습니까? 그림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가 오해고 뭐가 억측이라는 겁니까? 본인이 정말 말 그대로 그림 심부름을 했다라는 말입니까? 본인이 직접 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지인을 또 시켜서 샀어요. 그때 검사 디스카운트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그럼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겁니까? 똑바로 수사 받아야 될 겁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했죠. 서희건설 사위는 다른 분이고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문제인데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특검에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 진품일 경우, 가품일 경우 이게 중요하니까 뭐가 의미가 있으니까 특검에서 의뢰를 했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작이라고 판명이 됐고 그렇다면은 사실 뭐 이 그림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를 떠나서 어떤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뇌물이라고 하는 어떤 범죄 혐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단서가 되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진품이라고 한다면 정말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림을 만약에 정말로 김상민 전 검사가 사서 뇌물처럼 준 것이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적용되는 형량이 세지겠죠. 그렇겠죠. 그런 여부가 좀 중요한 판단인데 다만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림의 전문가도 아닌 전직 검사에게 어떤 명품 그림을 구매해 달라고 돈을 주고 부탁했다? 좀 석연치 않은 해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게 오해와 억지라고 말을 할 것일 텐데 그렇다면 아마 특검은 정말 그 돈의 출처
현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이게 왜냐면 1억 얼마 이런 돈은 사실 쉽게 가지고 있을 만한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 출처가 규명이 된다면 결국 이것이 정말 대신 사준 것인지 아니면 사서 갖다 준 것인지는 아마 사실관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짧게요. 1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뇌물로 의율하게 되면요. 계단식으로 양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1억 이상을 받았다고 하면 10년 이상의 형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받아요. 가액이 크면.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짜리 그림인지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인지는 상당히 법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한다는 이제 요양원에서 금고복이 한번 발견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 반지 등등이 그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장 변호사님 네. 이런 것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점에 좀 주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본인의 일가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동생이 관리하고 있는 금고에 여러 이런 뭐 명품들, 금거북이 등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특검 수사에서 알려졌을 때는 금거북이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편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옆에 예. 당선을 축하드린다. 그러니까 맞춰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이 금거북이를 갖다 준 사람이 이배용 전 위원장이구나라고 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단행됐던 건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퍼즐을 맞춰야 되는 숙제가 지금 특검 앞에 숙제로 놓이게 된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금거북이도 어떻게 보면 메간 마직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사선상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런 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김건희 씨의 해명에 따르면 이게 동생 패물이라서 그냥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합니다만 예. 금거북이가 수사선상에 이렇게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이상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을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김 여사 측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동생이 또 있나 봅니다. 그 결혼식에 폐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부 해명에 대해서 의문을 뭐 제기하자면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왜 요양원 금고에서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뭐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해명들을 좀 믿기가 어렵죠. 예. 이렇게 고가의 중요한 또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런 그렇죠. 결혼식 폐물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귀금속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도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설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특정 장소에 이러한 고가의 귀중품들을 좀 옮겨 놓았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특검이 또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김 여사 측이 만약이라도 거짓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더 유발할 수 있다. 조금 진실된 그런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명이 바뀐 부분도 많았고 거짓말로 판명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뭐 앞서 그림도 그렇고 네. 이것들도 그렇고 특검에서는 구매자하고 구매 경로를 추적하고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이게 금방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아마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롤렉스 시계나 까르띠에 시계 같은 거는 과거에 이제 김건희 씨 그 압수수색을 했을 때도 정품 인증서가 붙어 있고 그 시리얼 넘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될지가 이 관건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특정하기 어려운 무슨 다이아 반지니 이런 보석류 같은 거는 이게 딱히 브랜드가 없는 거라면 좀 추적에는 애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그거를 찾고 만약에 메간매직 의혹이 메간매직 뭐 혐의로 만약 적용을 하려고 하면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인과관계까지, 그럼 시점까지, 왜 주었는지 진술 확보까지 여러 수사의 필요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예, 일단은 동생 패물이라는 해명이 나와서 윤 의원께서 보시겠죠. 오빠는 한번 조사 예. 받았죠. 가족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사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귀중품들은 사실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구매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지불을 해서 샀는지를 판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마 김 여사 측 가족이 정말 떳떳하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분명히 협조가 될 것인데 뭐 특별한 물증이나 기록이나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예. 아마 특검이 의심하는 바가 진실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김 여사 가족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죠. 또 하나가 관봉권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는데 관봉권이 이것이 새로운 관봉권 아니냐 이게 특검이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 관봉권이라는 게 여기 한국은행 써 있죠. 한국은행이
시중으로 보내는 돈을 이렇게 밀복을 해가지고 보내는 돈을 관본권이라고 하는데 장부사님 일단요 이게 네. 그러면 기관과 기관 사이에 보내야 되는 게 관본권인데 개인에게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요. 예. 이런 관본권이 일반 개인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은행 지점장이 정말 VVVIP한테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그런 인터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지금 잃어버렸다는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그 관본권 5천만 원 돈다발이 예. 한번 건진법사 법당에서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예. 그게 하나가 있고 그때는 띠지는 분실을 했는데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습니다. 예, 예. 이게 2022년도 5월 13일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최근에 이 건진에게 돈을 건네줬을 그 전후 맥락상 통일교 2인자가 저랑 뭐 식사 한번 하시죠. 좀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하고 통일교 이 윤영호 씨의 패턴은 권성동 의원한테도 그 의혹의 내용 중에 돈을 갖다 줬을 때 기록을 하고요. 사진까지 찍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배우자가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패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건진을 만났을 그 즈음에 흘러갔을 것으로 보이는 그 돈다발에 사진이 찍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도 압수수색을 되니까 휴대전화에 사진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촬영한 일시가 나오잖아요. 예. 그 사진의 내용을 보면은 촬영일이 2022년도에 또 10월이고 시간적 격차가 그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관본권과 또 통일교에서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다발이 뭔가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관본권이 두 다발이 건진에게 흘러 들어간 건가 어떤 경로인지 하나는 통일교로부터 하나는 어떤 경로인지를 이제 특검이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예. 벌어져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게 새롭게 발견된 게 그 전에 거하고는 좀 다른 걸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관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통되고 있는 경로가 확실하게 특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개의 관본권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건진 법사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관본권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관본권의 출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에서 어떤 특활비 같은 명목으로 정부 기관에 들어간 관본권이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그 건진법사에게 흘러간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아까 우리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또 드문 사례입니다만 어떤 특정 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관본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일반 개인에게 VVVIP에게는 주는 경우가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통일교가 갖고 있다가 어떻게 건진법사에게 그 돈을 준 것인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이제 이 새로 발견된 이 관본권 사진 촬영일이 2022년 10월인데 장 변호사님 잠깐 지적을 했는데 왜 이 시기에 때문에 다르게 보냐면 그 즈음에 윤영호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10월 비슷하죠. 여기에 한번 뵙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했다는 거는 임박해서 무언가 있기 때문에 촬영해 놓은 거 아니냐 추정입니다만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통일교 측에서는 본인의 개인 청탁이 아니었잖아요. 통일교와 현안의 청탁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배달을 하는 인물로서.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정확히 전달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윗선에. 그러면 이렇게 문자도 했고 실제로 어디서 만났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근거로 이거를 전달했다는 걸 사진으로까지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드문 거예요. 뇌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통일교는 굉장히 치밀하게 했던 거죠. 물론 한학자 총재는 내 지시는 없었다. 나는 예. 몰랐던 일이다.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합니다만 개인의 일탈로 이런 관본권을 어떻게 습득했다는 건지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액수의 돈을 그러면 개인이 확보해가지고 통일교에 민원을 넣는데 본인 개인 돈을 조달해서 썼다는 예. 거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윗선으로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뭐 한학자 총재라든가 수사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의혹과 추정만 있는 거지 네. 혐의를 누구에게 이걸 왜 줬는지를 밝히려면 맞습니다. 또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거죠. 네, 특검의 시선은 그럼 건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로 넘어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알려져 있고 로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가나 종교계에는 그 부분을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건진을 경유해서 김건희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귀중품, 뭐 돈다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주고 건네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일단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좀 더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야심이 큰 분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 제가 공천 줬었거든요. 주변에다가 이 장동혁이라는 분이 그때 대전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장동혁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충남의 서천 보령에 이제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만은 충청도에서는 몇 안 되는 용금 꾸는 분일걸요? 라고 누가 답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정보기술보안 관련한 그 테마의 마라톤 행사에 갔는데 또 안철수 의원께서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조우하게 됐는데요.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대화의 폭을 좀 넓히려고 합니다. 정치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면을 넓힐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를 준비한 게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 얘기인데 요즘 안철수 의원과 보도가 많이 나와요. 뭐 제가 말한 것처럼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 저희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는 행사에서 또 조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과거에 안 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항상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평소에 사이가 나쁘더라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적어도 이 계엄 국면이라는 비상식적인 국면 속에서 이 보수진영 인사 중에서 주요한 포인트마다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나는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은 계엄이 발생하자마자 책임이 어디인지 명확히 했고 본인은 탄핵 과정에 일사불란하게 참여했고 저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그 뒤에도 그 당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과의 차이를 찾기보다는 이제 공통점을 좀 더 찾을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과거의 앙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바른미당 때 저 공천 안 주려고 쓴 거니까 그거는 그 당시 앙금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횟수로도 7년 된 얘긴데요. 뭐. 그러면 외계인이라고 지칭되는 거 대충 알겠어요. 그럼 함께 싸운다 부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울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대표되어 있는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과대표되어 있는 뭐 반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목소리들이 저희가 이렇게 계속 또 저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좀 지금까지 일관된 이야기를 해온 사람들과 같은 목소리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이 발휘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 한다? 이런 건 저희들 사이에서 얘기해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응원해주고 이런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런 수준에서는 뜻을 모으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금 어쨌든 계엄 정국 이후에 올 연말까지는 사정 정국에 해당하는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외의 움직임 같은 게 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런 교감을 통해 움직이는 단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말까지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연말이 사정 뭐 표현하신 대로 사정 정국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방선거가 있는 거니까 그 이외의 보관도 지금 이 대표는 가지고 계시죠. 저는 뭐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개혁신당의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고 그리고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일관되게 움직일 것이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그때 가서 임기응변을 좀 대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물어봐서 오세훈 시장님과는 사실상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때부터 우리는 인적 교류도 많고 서로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결국 거의 하나의 팀처럼 항상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해석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드리는 말씀이 저희는 선의를 기반으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폭넓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께서 앞서 정치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동은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광역단체장이고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정치도 거래 하나니까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이 대표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뭐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미 공개적으로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건 저랑 생각이 좀 다르다. 저는 개혁신당은 선명한 그런 개혁적 색채와 그리고 또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신인들과 또 새로운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강론에서는 이견이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논하거나 할 아직 저희가 문제는 그렇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앉아서 그거에 관한 구체적 얘기를 한 바가 없어서 저희가 말을 못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제 이 대표께서 만나신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과는 네.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뜻은 같이 모아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작 이제 가서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뭐 하여튼간 공통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항상 있어 왔다. 예. 그러면서 아까 함께 싸운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응하다 안철수 의원 설명하실 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전 대표. 네. 한 전 대표까지도 만날 생각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아마 본인의 입으로 개혁신당 4글자나 이준석 3글자를 얘기한 적이 없을 겁니다. 예. 의도적으로 이제 저희를 이제 무시하는 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저희도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취임 이후에 지금 있는 국민의힘에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가장 최근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들 중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이해 안 가는 게 한동훈계 패널들이 주 타격 방향 중에 하나가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왜 그러나 도대체 저분들은 어디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어디와 차이점을 벌리려고 하느냐. 결국엔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과도 차이를 두려고 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과도 거의 강한 거리감을 두려고 하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게 접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께서 보시고 있는 거는 지금 강경보수가 주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개혁보수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저희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개혁보수의 세력 파이를 더 키우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지금 기성정당에서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에서든 정치 신인이 설 만한 공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일신하려고 그러면은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의지와 실력이 있음에도 와서 정치권의 문화 속에 소모되지 않게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저만 해도 보십시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불러들인 게 2012년입니다. 지금 2025년인데 13년 가까이 제가 거의 생존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당대표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제 1위면은 99명 정도의 저와 비등비등한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성세대에 억눌려 가지고 아주 그 빛을 보지 못한 좋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방금 전에 제 앞에 방송하고 간 우리 윤주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말 잘하지 글 잘 쓰지. 그런데 항상 여의도 공간에서는 공간을 안 내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와서 이렇게 빛을 보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정치를 하러 가려 그러면은 완전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맛있는 걸 먹으려면은 장을 비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식당 가기 전에 뷔페 식당 이런 가기 전에 그 전날 좀 비우지 않습니까? 네, 정치권도 이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를 받아들이려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좀 비우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 대표 생각은 그 개혁신당의 지붕 아래 이런 인사들까지 다 모아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가요? 개혁신당이 그 안에서 플랫폼이 되겠지만은 반대로 개혁신당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큰 집을, 더 넓은 집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이제 나이 40이 되고 나니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좀 찾는 정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통점을 많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게 좀 생겼을까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그냥 나이 40대니까 호르몬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때문에요? 근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의석수는 많아졌지만은 이념적 스펙트럼은 어느 때보다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정청래 대표께서 하신 그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제가 앞자리에서 봤는데요. 저것보단 품이 넓게 발언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상대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재판부에 특검을 해서 비상상태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든지 이런 말은요. 흡사 그분들이 20대나 아니면 30대 때 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비상 상황을 즐기고 그걸 통해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80년대, 70년대 보면은 매번 북한의 위협이다. 아니면 지금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 체제를 굳건히 유지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철권 행보를 정당화했던 것이 바로 유신 독재와 그 이후의 식인군부 독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대는 바뀌고 형식은 좀 바뀌었지만은 오늘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저한테 그런 오마주를 데자뷰를 안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여당도 더 왼쪽으로 가고 지금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도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 가운데 공간이 넓어진다? 이번에 조국 전 대표가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상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갑자기 뭐 2030은 구구화 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방송에서 재미있는 말씀 한번 하셨는데요. 내가 극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내 오른쪽에 아무도 없으면 극우입니다. 내가 맨 오른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조국 전 대표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젊은 세대가 뭐 본인을 왜 싫어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불공정의 화신처럼 본인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타박한 데 있어가지고 저 2030이 극우다, 극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이 맨 왼쪽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조국당도 사실 좀 잠깐 의아했던 것이 저희도 그렇지만 보통 3당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당들은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합리적인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지 지금 조국당은 우리가 민주당 매운맛입니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극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극좌에 가 있으니까 세상이 다 오른쪽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조국 전 대표께서 방향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흡사 과거 정의당이 가졌던 매운맛 민주당 버전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의 소구하시려다 보니까 2030의 젊은 지금 정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의 삶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한테 니네 극우야 뭐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언급하신 분들 한 분씩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정청래 대표 오늘 이제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당정 관계를 실제로 해보셨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당을 나가기도 했고 정청래 대표 최근에 보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오늘 이런 얘기한 거를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초반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려진 것처럼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설이 우세한데 그런데 그걸 뚫고 본인은 당선됐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실제로 당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무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가진 거대한 행정 권력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 줬다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인데 그러면은 이들에 맞서서 당원 중심으로 내가 똘똘 뭉치고 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지만이 이 여당 대표로서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뭐 평당원 중에 뽑겠다고 하고 지금 이벤트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까지 그 나이 60 넘은 또 호르몬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차이점을 그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동질성을 강화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언젠가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이미 우리가 외부인은 모르지만은 그 당과 당정 관계 속에는
조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국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면 복권이 돼서 이제 정치권 영역으로 들어와서 초반에 이제 비판을 네.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혁신당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당 대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향권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본인이 사실상 감옥에 있느라 뭐 당원 자격도 없고 해가지고 이걸 챙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부차하죠. 예, 당 이름이 조국혁신당인 것부터가 이거는 거의 뭐 엄청 특혜거든요. 예. 원래 정당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 이름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이다 이래가지고 편법으로 사실상 당명을 지은 거거든요. 예. 저라고 개혁신당 하면서 인지도 때문에 이준석 신당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으로 인지도가 불리한 이름을 택하면서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조국혁신당 그게 없었잖아요.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나는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는 정치인은 사실 사고가 터지는 거는 비일비재하고 예. 그 사고를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지느냐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조금 그건 제가 조국 전 대표가 비겁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개혁신당도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의 영향이 커요. 네. 비슷합니다. 조국 신당도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먼저 해보신 측면에서 뭐 조언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어떻게 좀 앞으로 저는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큰 줄기는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민주당보다 매운맛의 정의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합리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 가운데로 나올 것이냐. 이 갈림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매운맛을 하려고 지금 하니까 어쩌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조금 같은 영역을 두고 다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조국 전 대표에겐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없애야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요. 국민의힘의 지형마저도 잠식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진 하지만 민주당이 아닌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잠식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국민의힘은 살면서 진보당이나 정의당한테 위협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이 얼마나 세게 국민의힘을 깐다고 해도 미동도 안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거기 왜냐면 여기는 너무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말로는 국민의힘을 2030년까지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왼쪽을 잠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민주당이 보기엔 얼마나 고깝겠습니까? 강성 지지층한테 우리는 저기야 하지만 사실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지방선거 되면 호남으로 싸우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엉거주춤한 포지션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민주당이 약간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불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비교적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일각에서 이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좀 강성 오른쪽 발언들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제가 그냥 평론가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똑똑한 분이고 상식 있는 사람이면 가운데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려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사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회담에서 많은 분들이 강한 충돌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한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가운데로 온다는 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려는 거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가운데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하겠다는 의지와 또 잘할 수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들은 장동혁 대표가 정계에 입문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였나요? 제가 이제 보궐선거 나오셨을 때 공천을 드렸죠. 그때 뭐 워낙 본인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공천 줘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했긴 했지만은 뭐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정치 입문한 지 한 3, 4년 만에 지금 대표 자리에 올라온 거는 그것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죠. 정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10년 이렇게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과정의 쓴맛을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심리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수도 생기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장동혁 대표는 좀 그런 게 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랑은 극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극복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뭐 들리는 거 되게 싫어하던데요. 아니 장동혁 대표도 일각에서는 이제 대권을 생각.
하면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경쟁자가 보수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예전에 보면요, 그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면은 그 사람이 김무성 대표든 황교안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15에서 한 20 사이에 그 자동 대권 지지율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장동현 대표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초반에. 이게 약간 옛날에 KBS 시청률이라고 그냥 기본으로 네, KBS는 네. 저녁 뉴스가 뭐 7%씩 나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 전 대표도 얼마 전까지 누렸죠.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뭘 누리느냐, 그게 이제 팀 성적이 아니라 개인 성적표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주목을 좀 받을 겁니다. 이게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대통령은 그 저녁 메인 뉴스에 무조건 한 꼭지씩은 뉴스 나오죠.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본 이게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저희가 초반에 개혁 보수 얘기를 네. 하면서 한 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과는 어떻게 되는 뭐 거기도 뭐 당연히 홍준표 시장도 저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 많이 우호적이죠. 해주시고 예. 저희 다 우호적이니까 언제든지 상의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대선 이후에 조금 휴식 기간을 거치고 계신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방송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기직을 펴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조만간 만나 뵙고 한번 얘기를 드려야죠. 어떤 상황이신지도 보고. 만날 계획은 있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만나야죠, 그거는. 예. 마지막으로 예. 좀 가벼운 질문 예. 하나 드릴게요. 예. 그 개회식 때 한복. 예. 저희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한복 안 입을 줄 알았는데 한복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의장단에서 제안을 하신 거고 예. 저는 뭐 한복을 입는 것이 만약에 뭐 정파적인 의미, 예를 들어 한복을 입는 게 뭐 특정 정당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다. 예, 예. 뭐 이런 거면은 저희도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한복은 한복이고 한복 입자는데 거기에 그냥 들어주기 싫으니까 상복 입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근데 상복을 입은 이유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하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거기서 국민의힘이랑 동조해가지고 상복 입어줄 거는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뭐 이중대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복에 대치되는 개념이 상복이냐. 좀 국민의힘이 약간 좀 위트 있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그 백이민족까지 흰 옷 입고 나타난다든지 예. 가 쓰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을 텐데 한복이 싫으니까 그 검정 상복이다.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 그 원래 전통적 상복으로 300옷을 입든지 아니면 흰 옷을 입든지 뭐 아이디어가 많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코로나는 장사라도 할 수 있었지. 휴일이라도 버려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을 왜 안 쓰냐. 네, 세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릉의 가뭄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물이 공급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라는 얘기죠, 지금? 맞습니다. 강릉이 지금 제한 급수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릉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총 4시간씩 물을 공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공고문을 붙였는데 이마저도 지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예. 물 공급 시간을 아침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루에 30분으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이제 이게 물이 나올 때 빨리 쓰거나 받아둬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이 한꺼번에 물을 틀면서 사용량이 폭증을 해서 이 저수조의 수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아파트 저수조의 수위가 25%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공기가 차게 되면서 설비가 망가진대요. 근데 이게 한때 26%까지 떨어졌었다는 거죠. 예. 주민들은 지금 물을 틀어달라고 난리지만 아파트 측에서는 일부러 물을 틀어주지 않는 게 아니다. 조금만이라도 더 썼으면 아예 물을 다시 채울
채울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어려움을 예.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한 아파트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확대될까봐 걱정인 건데 이게 물이 없으니까 씻는 거 문제고 빨래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씻는 것도 사실 하루에 30분밖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한 명당 20분만 씻어도 네 가족 기준으로 1시간 20분은 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더라도 빨래까지 하려면 최소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물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것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강릉 시민들이요. 빨래 때문에 원정 빨래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 동네인 양양으로 또 주문진으로 동해로 빨랫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세탁방, 빨래방에 가서 정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빨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라고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빨래방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양양, 주문진, 동해까지 가는데 기름값이 들잖아요. 그렇죠. 또 씻지를 못하니 가족끼리 다 같이 사우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목욕 비용까지 또 따로 들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본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모된다라고 지금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강릉 주민들이 뭐 지금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물을 아껴 쓰는 법 이런 거에 뭐 도가 텄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이 온라인 상에 예. 이 생존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페트병 샤워기를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트병에다가 이 병 물 뿌리개를 부착해가지고 급할 땐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생수 페트병을 이렇게 물 뿌리개처럼 일종의 샤워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까지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물 절약의 가장 쉬운 방법은 땀을 안 흘려야 되잖아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은 방법을 서로 공유한다고 하고 머리까지 일부러 짧게 자르는 그런 시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물티슈로 청소하고 또 설거지를 안 하려고 그릇들도 다 일회용품을 활용해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예. 올해는 어렵지만 보릿고개 넘어가듯이 어렵게나마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예. 이번 사태를 몸으로 겪어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심각한지를 체감한 강릉 시민들은 앞으로 강릉에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걱정이다. 이제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게 강릉의 비가 적게 온 영향 중에 하나가 지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무작정 비가 많이 오기만을 바라는 게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저수시설 같은 것들이 빨리 이제 마련이 되고 해결이 돼야지만 주민들의 지금의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훈 변호사님 그렇게 민원 전화를 넣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사실 한 커뮤니티에 호텔 관련해서 직원분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 예. 이 강릉에 여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이 예비 고객들이 강릉에 있는 호텔에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현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취지인데 사실 이걸 문의하는 것 자체는 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일부 어떤 고객들 중에서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분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뭄이 누구의 탓도 아니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도 언제 물이 어떻게 그렇죠. 될지 알 수가 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호텔 직원들의 마음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예,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강릉 여행 많이들 가시는데 취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호텔 가는데 씻는 시간이 제한된다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여행을 취소하는 그런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예.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호텔 측에서는 이게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이 급박하게 남은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손님들은 이 수수료가 높은 경우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런 고객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강릉이 이렇다 보니까 옆 지역이 이제 양양입니다. 양양에서 지금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양의 한 리조트에서요. 강릉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상가가 원래 44,000원인 실내 온천 사우나를 8,000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양양에서 이 사우나 할인을 제공하는 게 무슨 혜택이 있나 싶겠지만 지금 사실 강릉에서는 굉장히 물이 부족해서
속초까지 빨래를 하러 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실제로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양양에 예. 가서 씻고 오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은 강릉 시민들에게 한정된 그 혜택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이번 주말에 강릉 시민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비 소식이 드디어 있습니다. 강릉에.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토요일인 13일에 강릉을 포함한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예. 다만 아직은 강수 지역이나 양 이런 것들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데요. 모레는 돼야지만 이제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도 모처럼 만의 단비 소식에 많은 분들이 드디어 한시름 났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예. 비가 정말 많이 와야지만 지금 재난 사태가 해소될 수 있는데 그게 약 한 500mm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요. 500mm. 네. 예. 하지만 이제 그 양에 미치긴 어렵겠지만 예. 그렇더라도 비가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죠.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앞서 퍼센테이지 나왔는데 저 정도만 되기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요. 배우 고현정 씨와 관련해서 미담이 전해져서 화제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맞습니다. 함께 촬영했던 아역 배우를 고현정 씨가 구했다고 하는데요. 그제 해당 아역 배우의 어머니가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세상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고현정 씨와 아들이 함께 이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있는 영상을 함께 올리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다를 보고 너무 반갑고 기뻐서 달려나갔는데 잔잔했던 파도가 갑자기 아이 쪽으로 크게 일렁이면서 덮친 거죠. 그러자 고현정 씨가 멀리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아이를 구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고현정 씨는 의상이 다 젖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이를 구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게 작년입니까? 그런데 네. 왜 이제 공개가 됐죠? 왜냐하면 이때 찍은 드라마가 얼마 전에 방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진 한 장만으로도 내용을 유추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일명 스포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조심스러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작품에서 고현정 씨가 맡은 역할이 어머니 역할이거든요. 아이와 관련된 이런 미담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이도 이걸 얼핏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기억도 하고요. 이 고현정 아리를 하고 있다라고 어머니가 밝혔습니다. 이 아역 배우의 어머니에 따르면 이 고현정 씨가 촬영이 끝나고도 아이를 굉장히 살갑게 잘 대해주고 놀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역 배우가 한동안 이 고현정 엄마 아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역 배우 어머니는 고현정 씨 정말 천사 같다라면서 감사하다라는 뜻을 전했고요. 이를 본 누리꾼들도 고현정 배우님 너무 멋지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하다라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현정 씨의 이미지가 평소에 조금 카리스마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와 함께하는 모습이 의외다 이제 예. 이런 반응도 있긴 한데 사실 의외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고현정 씨는 배우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잖아요. 그렇죠. 95년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딸을 뒀습니다. 인기 배우와 재벌가의 만남으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은 8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자녀 양육권이 이 정용진 회장에게 가게 되면서 고현정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는 없게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현정 씨가 더 아이들을 좀 애틋하게 바라보고 또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혼 후에는 아이들을 못 본 건가요, 고현정 씨? 이게 이제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당사자만이 알고 사실 그렇죠. 이게 예. 사생활이 전부 다 공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이혼 당시에 자녀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정용진 씨가 가져갔기 때문에 아이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고현정 씨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면접 교섭권과 이제 그 협의 당시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제대로 그 자녀를 만나지는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친하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이든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현정 씨도 아이들과 만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그동안의 공개석상에서도 그런 그리움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4월에도 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 완연한 봄, 오래된 것들을 봤다라는 글과 함께 아까 보셨듯이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을 안고 이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저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예. 또한 방송에서는 이 지인의 어린 남자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자신이 아이를 안았을 때의 소감을 또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첫째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이었어서 참 예쁘고 좋았다면서 근데 둘째로 딸을 낳아보니까 딸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쓱 딸이 와서 안기더라.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고현정 씨가 10년 전에 이 연기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수상 소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수상 소감을 밝혀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또 먹먹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또 본인이 성공한 모습, 상을 받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나의 아이들이 브라운관을 통해서라도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현정 씨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나 봐요. 여기에서도 좀 언급을 하나 봅니다. 맞습니다. 고현정 배우가 유튜브를 왜 개설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이런 콘텐츠에 엄마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유튜브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아이들과 그래도 종종 연락은 주고받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도 그렇고 광명에서도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드러나서 지금 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던 겁니까? 왜 3번이나 범행하셨습니까? 피해 아동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혼자 이제 집에 하교를 시키는 입장이라 갖고 불안감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법안이 좀 더 강력하게 서울 사건은 저희가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광명에서도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정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서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하는 유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이렇게 범행을 시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예. 이 소리에 놀라서 남성은 도주를 했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 서울 사건에서 20대였는데 이번에도 나이가 어려요. 맞습니다. 더 어리죠. 어려요. 10대 10대니까.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가능한 나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처벌 문제와 별개로 유괴라는 중대한 범죄를 10대 청소년, 고등학생이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예.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남성은 그러면 어떻게 잡은 겁니까? 이 유괴를 시도하려던 이 10대 남성으로부터 아이가 가까스로 구출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즉각 부모에게 이 피해 내용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가 즉각 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데요. 예. 유괴 시도가 있었던 게 그날 오후 4시 20분이었고요. 경찰에서는 CCTV를 통해서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을 했고요. 실제 이 1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시간이 오후 10시 10분이었으니까 이 약 5시간 30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도 피해 내용에 대해서 부모한테 즉각 알렸고요. 예. 부모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다 보니 CCTV를 통해서 빠르게 추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당히 신속하게 잡긴 했어요. 그러면 이 10대는 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했는지 얘기를 했습니까? 아직 수사 중입니다.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가해자를 상대로 이제 조사를 벌이고 있고 또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마 피해 진술, 그때 당시에 이 남성이 뭐라고 하며 접근했는지 어떻게 도망쳤는지 이런 것 등등을 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비롯해서 혹시 이 남성이 이 아이와 어떠한 관계인 건지 처음 본 사이인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지윤 변호사님, 서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기각됐어. 그렇습니다. 이 앞서 경찰이 이 서울건에 대해서 20대 남성 피의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결국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는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다시 이제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전망을 해보면 어때요?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아동 사건은 과리만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경찰에서 필요하다면 재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제 재신청을 해서 청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재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보장은 없고, 만약에 새로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추가 증거라든지 진술, 그리고 범행 정황 같은 고의성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진술은 최소한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법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부모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자녀를 둔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판사들의 자녀들은 다 컸나 보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호루라기나 후추 스프레이 같은 아동용 호직용품의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아이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위치 추적 앱도 설치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학원 차량을 타고 집 앞까지 아이를 데려다주는 사교육 업체를 찾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공 변호사님은 뭐 학부모이자 전 검사신데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지금 모든 학원에 집까지 좀 바래다 줄 수 있는지, 혹시 그걸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학원에서도 하는 말이 그런 전화를 한 학부모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을 아파트 입구에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다른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 학원 관계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도 이런 미수 사건에 대해서 대응 방식을 바꿔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